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한국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뷰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뭐, 예, 예. 큰일을 앞두고 계신데 일단은 먼저 대선에 출마하시는 출마의 변부터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우리 공화당은 공당으로서 아무튼 대선 후보를 낸다 이렇게 발표는 했고요. 제가 어떻게 출마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고요.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정책개발단도 지금 구성이 돼가 있고, 기본적인 대선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할지 이 문제는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출마 선언은 저희 이제 이미 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공화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뭐 지금 뭐 우리 공화당에도 당원들의 뜻이 다 다른 거니까 우리 공화당의 후보가 나오면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후보가 안 나오면 단일 후보로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좀 네.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가 이런저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시기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특별 사면 이전에 출마 선언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뭐 저는 후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당원분들은 또 빨리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출마 선언 시기는 고민을 하고, 제가 지금 전국 그 투어를 벌써 시작을 했고요. 네네. 지금 8차, 9차째 각 지역 대형 시장들 5일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 공화당은 아무튼 이번 8월 30일 되면 창당 4년 되는 정당인데, 네. 그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정당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거짓이다 이렇게 네.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또 네. 하나는 그 2016년 그 촛불의 그 사항들은 저들은 촛불을 혁명이라 하고 자유자를 빼는 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네. 공화당은 분명하게 이것은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이다 이렇게 입장을 음, 정리했고, 그 권력 찬탈의 상황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찬탈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고, 그가 후보자 시절에 사회주의 인방제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2년 전에 가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정권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뭐 좌다 우다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그러한 세력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반동의 세력이다. 그래서 이 반동의 세력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이런 입장을 우리 공화당 분명히 했고, 예. 고려시대에 무신의 난이 있어서 그 시대를 네.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봐서는 문재인 정권의 이 임기가 바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없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지금 4년 3개월, 오늘부로 1553일째 감옥에 계시잖아요. 어느 네네네. 나라도 이렇게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보복을 이렇게 하는 악랄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4년 동안 뒤졌지만은 뇌물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독재 정권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자유시장 경제 침탈,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사회주의 좌파 역사로 바꾸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제 이게 정권을 잡아야 지금 뜻하신 바들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많이 해 주어야 정권을 쟁취하실 수 있을 텐데, 과연 국민들에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강한 내용이어서
호소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출마 선언과 같은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3년 전에 윤석열과 어제 윤석열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위 자유우파를 괴멸시킨 장본인이 문재인 정권이면 문재인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춘 게 윤석열이다. 네네. 그러면 결국은 3년 전에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의 차이가 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그다음에 정보기관의 수장들을 다 감옥 보내고요. 대법원장 양성태 대법원장에 대한 것도 적폐청산에 칼을 들이대고 오늘 대법원장 1심 오늘 또 그걸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이 감옥 갔지 않습니까? 네네. 전 세계에서 국가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에서 정보기관의 수장들을 저런 식으로 감옥 보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의 정보기관 책임자, 한반도 책임자들하고 대담하면서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을 여러분들은 좌파 우파의 정권 교체라고 보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침탈 정권이고 분명히 한미동맹에 대한 훼손을 할 거다. 그래도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북한의 교조주의 공산주의자들하고 또 중국의 공산당하고 대한민국의 자생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를 사회주의 연방국가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사파의 핵심 인물들을 특히 임종석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갔고 지금도 20여 명이 아직도 청와대에서 뭐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 문재인 정권은 소위 말하는 그 자유민주 체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정권인 것은 분명해요. 미국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럼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권 교체가 자꾸 멀어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달 초에 사퇴를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임기는 7월 말이에요. 네. 결국은 5개월 가까이 일찍 나왔는데 저는 그때 윤석열 총장이 큰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원했고 어제 말한 대로 소위 말하는 공정과 자유, 정의, 뭐 상식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 청와대 핵심부에 대한 권력 게이트 수사를 했어야 된다. 제가 표현하는 것은 CVID, 검증할 수 있고 누가 오더라도 이 그 권력 게이트 수사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검찰총장 윤석열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사퇴해버렸지 않습니까? 사퇴 5개월 동안 그냥 몇몇 사람 만나면서 여론정치했습니다. 결국은 권력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가 부패가 드러나고 모든 정권에서 그렇습니다. YS 때는 김현철, 그다음에 김대중 때는 홍삼 트리오 아들 3명, 그다음에 노무현 때는 노건평 씨 이러한 좌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정부패가 권력 핵심부의 부정부패가 많았고 그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팽개치고 나와버렸어요. 그때 30% 초반까지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면은 문재인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권력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20%대로 넘게 떨어질 텐데 그러한 상황들을 놔두고 그냥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윤석열 씨가 좀 더 긴 악목으로 봤으면은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권력 게이트 수사팀장부터 수사팀들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것을 윤석열 씨가 몰랐느냐?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국 수사를 왜 했느냐? 측근한테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조기 사퇴, 권력 게이트 수사를 안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권력 게이트 수사를 안 하고 조기 사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보는 시각은 이 정권 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구나. 그때 만약에 권력 게이트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부패, 부정, 또 무능,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밝혔으면은 정권 교체가 윤석열에 의해서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정권 교체가 굉장히 쉽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중간에 중도 사퇴하고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바람에 권력 정권 교체가 좀 더 힘들어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조기 사퇴하는 바람에 정권 교체가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이 야권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이 네.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을 했고요. 기본적인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네. 의회 정치는 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꽃인데 일당 독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당하게 정권을 잡아서 문재인 정권에 자기가 문재인한테 임명받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 또 지금까지 적폐청산에 칼을 들고 자유우파를 쳐냈던 그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윤석열한테 제대로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을 너무나 처절하게 현장을 다니면서 알고 있고 그 열망은 뭐냐? 잘못된 적폐, 제가 말한 적폐는 붉은 적폐입니다. 붉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과연 이 4년 또 5년간의 이 암흑의 시대에 벌어졌던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시장 경제, 반역사적 상황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있고요. 현재 네. 한 가지는 이재명이 되면은 문재인이 감옥 가는데 윤석열이 되면 문재인 감옥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또 윤석열 측근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단히 위험하다 이거는. 지금 만약에 권력기관을 다 장악돼가 있는 지금 대법관 중에서요. 대법관 13명 중에 8명이 좌파입니다. 그 임기들이 보통 5년이 아직 남아있어요. 또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제 7명 됩니다. 7명이 좌파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그 임기 또한 5년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회는 3분의 2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고 권력기관을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이러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그냥 말로 떠드는 그러한 상식 공정 자유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권력기관을 장악당하고 또 그렇게 이 반체제적, 반역사적, 반시장 경제적 행위들을 할 때 그것을 법적 잣대로 들여대야 되는 검찰총장은 전혀 다른 소위 말하는 자유파에 대한 적폐청산에 몰두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윤석열이 과연 이러한 그 붉은 적폐의 5년의 암흑의 시대를 뿌리쳐 뽑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의문이 가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특히 좌파 정권의 말로의 좌파 정권의 몰락은 권력 핵심부에 대한 이 정권 게이트 수사입니다. 이 수사를 못했다는 것은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서 잠깐 좀 화제를 다른 거로 좀 바꿔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비전 제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이런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은 좀 우리공화당이 경제 약하다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튼 자유시장 경제가 뿌리 박히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민주노총이 거의 배가 늘었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노조공화국이 되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노조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경제의 주체로 앞장서고 있으면은 투자자들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 투자자들도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한국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외국의 투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암울하다는 건데, 그 암울한 경제의 핵심은 뭐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침탈이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52시간 근로제, 또 노동학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기업주와 노동자들의 상생의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기업에 대한 이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줘야 된다. 지금 52시간 근로제라든지 노조의 상임 이사 진출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 지금 현재 52시간 근로제의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 소위 말하는 남미에서 했던 신케인즈 이론을 가지고 들어온 것만 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장 경제가 확고하게 지금 뿌리박고 있는 한국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소득을 높여서 선순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투자를 늘려서 생산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소득을 늘려서 재투자를 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소득만 늘리는 상황을 가니까 실질적인 자영업자들이 몰락의 상태로 가고 중산층이 해체하는 상태가 온다. 결국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중산층 해체를 자기들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산층이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본주의고, 또 하위계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이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전략을 문재인 정권은 썼고, 그 전략이 어느 정도 국민을 속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결국 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는 자기들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각 부분에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의 침탈이 너무나 강했다. 이런 것을 다시 되돌려 놓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러한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다시 확보해 하는 것이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자유주의 시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다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국 시장과 갈등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중국의 문제는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반중 노선을 분명하게 했어요. 뭐냐 그러면은 중국은 아무튼 경제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경제 속국화 만드는 작업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엄청난 압박을 넣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를 곤혹하게 했고, 롯데라든지 이런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압력으로 결국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중국이 바로 옆에 경제적인 이제 동반자 역할로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만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경제 속국가가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하고 자유후방국가 혹은 신시장 개척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속국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차이나타운을 전국에 깔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공자학원, 정보기관과 같은 공자학원을 지금 대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전 세계 공자학원의 2위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 속국화도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반중 노선을 선언을 했고요.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블록, 소위 말하는 반공산주의, 반중 블록을 형성해야 된다. 그것은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또 대만, 또 홍콩 민주화 세력으로 구성된 반중 노선을 형성을 하고 반공산주의 노선을 형성했을 때 대한민국의 존립이 가능하지. 만약에 이런 반중 반공산주의 블록을 하지 않고 한미동맹에서 이탈하고 또 이 자유우방국가의 연대에서 이탈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문재인은 그 후보자 시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사회주의 연방제하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사회주의 연방제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 연방제의 주축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했고 시진핑 방안도 굉장히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시진핑이 방안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공화당의 반중 투쟁은 행동으로 개시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드 배치에 대한 어정쩡한 자세는 이것은 반역행위입니다. 우리는 중국은요 흥룡강성의 동풍이라는 사드보다 100배 더 큰 그러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그것은 일본까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갖고 있는데 자국 방어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인 한국에 대한 사드 문제를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또 좌파 정권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사드에 대한 이런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이것은 반영행위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사드 배치할 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연극하면서 사드의 전자파에 오징어 타듯이 구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농산물 생산이 할 수가 없다 이런 빨간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 싸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요 반중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문재인 정권의 친중 행각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항을 하고 있고 또 시진핑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오만한 소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대한민국이 언제 뭐 자기들의 속국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또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자기들의 속국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대한민국 자주 독립국가고 중국과 대등한 국가지. 중국이 지금 좀 잘 나가도 언제부터 중국이 그래 잘 나갔어요. 대한민국은 아무튼 반등 노선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삼국연대와 자유우방연대를 공고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쿼드에 플러스 2 쿼드 들어갈 때 한국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얘기하셨던 게 쿼드에 가입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건가요? 제2쿼드에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음. 한국이 이 쿼드에 소외가 되면은 소위 말하는 한미 동맹, 소위 미국의 동북아 혹은 아시아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쿼드를 미온 쪽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국가 안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하고는 분명하게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일본하고의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에 대한 침탈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통풍 그 사드와 같은 사드 한 50배 정도나 되는 통풍은 하얼빈 흑룡강성에 설치해놓고 우리 사드 국민의 생명을 그 담보로 한 사드 문제를 그런 식으로 경제 보복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침탈이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 한국 대사했던 리포트 대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최근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3개국이 협력을 하면 한반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한국과 일본의 감정 때문에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장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그 민족적인 감정보다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 것 때문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죽창가를 부르고 이렇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 공화당 입장은 이거예요.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그 조약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준수해야 된다. 준수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그 협정 모든 안들은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역사적인 한일 간의 관계는 실질적인 일본의 반성이 전제로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역사의 현상을 가지고 자꾸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형태는 대단히 잘못된 외교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준수해야 될 것은 양국 간에 맺어졌던 협약,
그런 부분들을 준수하고 그래야지 양국 간의 발전적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에 정권을 잡는 정권 교체가 되면은 한일 간의 관계도 좀 더 성숙된 한일 간의 관계로 가야 된다. 역사의 일본의 만행,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 당의 입장, 우리 국가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네. 하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북한과 중국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일본에 대한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한미일 삼각연대가 네. 절실하게 더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은 2번 방문했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방문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일본에 네. 가게 되면은 일본의 조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네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해외 동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데 가능성이 보인다. 이 젊은이들이 보수 쪽으로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너무 젊은 친구가 이제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젊은 층들이 보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실질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죠. 네. 왜냐하면은 젊은이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민낯을 봤는데 우선 일자리 자체가 민주노총에 대한 고용 세서 또 비정규직이 대폭적으로 늘리고 통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 할 수 있죠. 네. 통계를 실버 일자리,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 국가가 돈을 줘서 만드는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 부분을 메꾸고 있는 상태고 지금 IMF보다 더 힘든 청년들의 일자리 공백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네. 청년들이 스스로 분노하는 거죠. 그들이 얘기했던 음. 공정과 그들이 얘기했던 평등과 그들이 했던 정의는 어디로 갔느냐? 네.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네. 대한 정당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진실을 알고 그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준석 네. 대표가 뭐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국가의 운명이 걸리고 있는 정권 교체에 중차대한 대선을 10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또 네. 지방선거가 14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당대표가 경험이 없는 당대표가 하는 것은 뭐 신선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준석이가 그동안 걸어왔던 배신의 정치 또 야합의 정치 또 권력에 붙어 다녔던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과연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선거 또 체제의 선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당대표 되자마자 여야정 협의체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그널이거든요. 좌파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자기들이 정권을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저를 받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들은 노무현이 했던 여야 연정을 제안을 하고 그 연정은 개헌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준석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면은 좌파들의 술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은 세대 교체를 얘기할 때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지금 만약에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들고 나오면은 윤석열도 없고 최재형도 없고 조원진도 없는 겁니다. 네네.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은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화두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일반적인 좌파 우파 여야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를 침탈했는 정권을 몰아내는 거다. 그런 네. 입장에서 봐서는 윤석열의 이준석의 행보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행보가 있고 저는 뭐 한 10월 달쯤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10월 달에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현상들 어떤 건지 좀 힌트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10월 달쯤 되면은 각 당의 후보들이 윤곽이 대강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 네.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자금지고 있죠. 네. 또 언론 방송 장악, 언노련이나 PD연합회를 통해서 방송 3사뿐만이 아니라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조중동도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그들이 과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 압력과 힘을 버틸 수가 있을까? 일례로 이런 거죠. 이재명이 10%대 지지에서 20% 지지대로 넘어갈 그 결정적인 역할을 SBS에서 후보가 나와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통령 후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저 나름대로 야당 지금 좌파 내에서도 이재명이한테는 주기 싫은데 대안부재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때부터는 이 언론의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이 우파 지도자에 대한 탄압 또 엄해가 시작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준석이가 제대로 꿰뚫고 보고 있는가?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현상들이 10월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선거 100일 사이, 100일 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도출된다. 그것을 지혜롭게 또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저는 49%를 1대1 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9%를 얻어서는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51%를 얻어야 정권을 가져오는데 이준석의 그러한 행태를 가지고 탄핵이 정당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51%의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 40%의 오만이나 자만하지 말고 과연 국민들이 손에 손잡고 투표율을 높여서 이번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자 하는 그러한 확고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 바로 이준석 같은 경험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치 상황에서 변화무쌍했던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는 정권 교체에 조금 다가가기 힘들지 않느냐. 아까 말씀대로 윤석열의 이 권력 게이트 정권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 또한 그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또 하나는 이준석 같은 지금 상황에서 왜 이준석이가 갑자기 열흘 만에 저렇게 부상을 해서 당대표가 됐는가. 이 문제도 저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혹여 국민의힘 내의 개헌론자, 이원 집정부제론자들과 바깥에 자기들이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을 때 들고 나올 소위 좌파들의 개헌론자들의 그러한 업무들이 뒤섞여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어제 뭐 이준석이 김종인 영감을 만났는데 김종인 영감 또한 개헌론자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개헌 상태 만약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자가 되면은 좌파 정권의 면죄부를 주는 거고 좌파 정권의 영구 집권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개헌 입장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이나 자유파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윤석열 씨가 어제 그런 얘기했는데 분명히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급하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하게 좌파 정권, 소위 말하는 제가 막 권력기관을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집권의 강력한 대통령이 돼도 이것을 헤쳐나가기 힘든데 지방분권 이원 집정부가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로 한 발 더 넘어간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개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정권 교체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야권에 있는 주자들이 서로 간에 후보 단일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 같은데 조 대표님 혹시 제가 구체적인 안도 제안을 했어요. 첫째는 바깥에 있는 자유파 국민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정광훈 목사의 국가혁명당, 고영주 변호사가 하고 있는 자유시민당. 우선 이 세 개 정당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국민의힘이 제가 하잖아요. 40% 가지고는 정권을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자유파 국민들을 전체 껴안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유파 국민들의 단일 후보와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 경선을 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긴 하지만. 북한은 지금 좌파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 핵 절대로 북한 핵 안 갖는다고 국민을 속였어요. 그리고 북한이 핵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네. 대통령 때는 북한 가가지고 자기가 대변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북한 핵을 소량화 정밀도를 높이고 소형화 작업하고 또 나름대로 탑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SLB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시간을 줘버렸어요. 북핵 거짓 평화쇼를 통해서. 이제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 맞았다. 북한 핵을 머리 위고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절실하게 오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갈 건 다 갖춰간 거예요. 그러면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경제적인 좀 우월에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어떠한 상태가 벌어질 건가? 그것은 저는 명확하게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우리 미래 세대들은 북한의 핵의 속국의 역할을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문제는 아무튼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북한의 경제 봉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CVID가 이번에 G7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던데 CVID를 더 강화해서 북한이 스스로 항복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김정은의 뭐 건강 문제도 좀 대두되고 있지만은 북한의 교조주의적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 신격화가 돼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봉건국가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가장 반인권적 반자유적 봉건국가다. 그럼 이 봉건국가와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은 이 봉건국가를 해방시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2천만의 북한 주민들이 저런 반인권 상황에서 동물 취급을 받고 있는데 북한의 이 지도자라는 김정은한테 굽신굽신 기고 김정은을 이렇게 무슨 받들듯이 이렇게 하는 문재인 정권 자체의 행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그야말로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북한 고립화에 전력을 다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나 우리 미국이나 일본도 북한 고립화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결국은 북한이 견디는 것도 중국의 파이프라인만 끊으면 북한은 그냥 쓰러지는데 중국은 중국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모두 다죠. 북한을 제외하고는 다 반중 노선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매달리고 있는 북한마저도 만약에 중국 탈중국 현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에 대한 강경책은 좀 더 강화를 하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이 중화 소위 말해 1대1로를 막는 1대1로 정책을 막는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언론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미국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좌파 정권이 미국에 들어서게 되는 과정에 보면은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컸거든요. 한국도 보니까 미국보다 더 심하게 이 좌편향되어 있는 언론 구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묘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뭐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었다 이래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는 날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우리 홍성구 대표께서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어느 언론도 기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언론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벌써 언론들이 좌파의 광풍에 전부 다 굴종했구나 이런 얘기는 우리는 그때 선언을 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선언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하루도 쉼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좌파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겠습니까? 저도 뭐 검찰 기소가 5건이 되어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뭐 부정부패한 게 아니에요. 집시법 문제, 제가 발언했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터집을 잡고 저를 괴롭히는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지 말자. 국민이 정신이 살아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국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입장으로 봐서
대한민국의 언론도 좀 깨쳐야 된다. 왜냐하면은 단일 집회에서 5사람이 죽은 것은요, 돌아가신 것은 최대의 그 상황입니다. 그러한 참변을 대한민국의 언론에 한 곳도 실지 않았다는 것. 결국 2년 지난 후에 제가 국회에 국정감사 2019년 국정감사에서 밝혔어요. 소방에서 사실 4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여성 1분이 더 있다 해서 5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자유언론의 국가에서 한 집회에서 5사람이 그것도 태극기만 들고 있던 아무 저항하지 않은 사람이 5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이러한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언론이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홍성구 대표님과 같은 뉴스 브리핑 같은 데서 역으로 대한민국의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 이제 미국 내의 그러한 상황보다는 오히려 한국 국민을 깨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력이 닿는 한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사실 그 선천적 이종국적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현재 미국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중국적을 선천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 대한민국이 저 좁은 국토에서 뭐 그전에 김우중 회장을 제가 좀 모셨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이 맞는 겁니다. 세상은 넓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되 해외에 많이 나가서 해외 개발을 하고 또 해외에 많은 우리 한 1,000만 됩니다. 1,000만의 우리 교포들이 역할들을 제대로 해서 고국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만 가져준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미국에도 지금 워싱턴, 그다음에 LA, 테네시 뭐 등등등 이런 지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조직이 있으십니까? 애국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73년 정당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정당을 만든 거예요. 4년 동안 40만 당원에 6만에 가까운 책임당원을 가진 정당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하루도 쉼없이 이 독재 정권과 싸우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이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요구하는 그런 정당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이 민초정당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정당들이 인물을 바라보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인물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되고 민초들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제 부정부패 관련된 정치인 또 병역의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 정치혁명은 가 말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자유시장 경제고 자유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확고부동한 그러한 정치가 됐으면 좋은데 문재인 좌파 정권을 저런 반동의 정권,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반동의 정권이라고 얘기했듯이 이번 기회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 또 친북, 친중, 또 종북, 종중, 또 반미 뭐 이러한 세력들이 정치권에서 이제 퇴출되는 그러한 정권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재외 동포들, 우리 특히 미국에 있는 동포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국 폐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이것은 우한 중국 폐렴의 확실성이 대단히 강하다. 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요. 중국과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홍콩과 대만이 중국 폐렴이 시작할 그 시점에 우한 폐렴이 시작할 시점에 항만이나
항공 중국이 출입을 완전면 금지해 버렸어요. 음. 이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만이나 홍콩의 입장을 우리는 잘 견지해야 된다. 또 네. 중국 폐렴도 이제 물러갑니다. 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해외에 계신 여러 동포분들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하고 있는 이런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또 우리 공화당이 4년간 투쟁했고 그런 정당,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당원수로 제3정당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 우리 공화당인데 좌파 언론뿐만이 아니라 우파 언론들도 한국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굉장히 언론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다는 거죠, 탄핵에.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주장하면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거짓이다. 이것은 좌파들에 의한 권력 찬탈이고 그들은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 찬탈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또 기원하고 또 그러한 대비도 우리 공화당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뭐 적폐청산이라는 아주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숙청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지금 가슴 아픈 과거를 지금 또 한 번 만들었구나, 한국이. 지금 재외동포 입장에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픈 상황인데요. 우리도 적폐청산 합시다. 뭐냐면 붉은 적폐 청산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예. 우리 공화당의 아주 선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힘내주시기를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조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